187페이지 인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가요.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자, 근데 인조에서 효종으로 건너가는 게 원래 정자호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의 왕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공 그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조선의 왕을 편찬할 때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성군 누구를 꼽아?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지. 그럼 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성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과 동급 그러면 보통 정조대왕 꼽고 영조대왕 꼽고 태종 꼽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뭐 대단하셨던 분들이죠. 세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리는 쪽이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전공 교수님들이 조선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무능력한 왕 2명을 꼽아라. 누구를 꼽을까요? 인조하고 중종을 꼽아요. 인조하고 중종. 공통점 두 사람 다 재위기간이 상당히 길어. 근데 이제 굉장히 무능력했다. 왜냐면 자기만의 통치 철학이 전혀 없는 그 시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는데 그나마도 좋은 어떤 자기만의 통치 철학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이제 왕비가 누구였었냐면 임렬왕후 한씨 이러네. 여기다 써놨어요. 인조의 첫 번째 왕비가 임렬왕후 한씨였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이제 세자죠. 거기가 소현 세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공림대군, 셋째가 임평대군입니다. 이랬는데 청나라가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왕자들을 다 인질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왕자들이 특히 소현세자고 공림대군이 인질로 가요. 인질로 갔는데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가서 청나라 쪽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현세자가 굉장히 자질이 출중한 사람이었거든. 그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가끔 그 국가 이제 국경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소현세자가 뭔가 공을 세워서 청나라에서 소현세자한테 뭔가 상을 주겠다라고 할 때 소현세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지 말고 조선인 노비 한 사람이라도 풀어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줄 상으로 조선인 노비 끌고 간 사람들을 몇 명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한 점. 그래서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들도 소현세자를 매우 의지를 하고, 그리고 소현세자가 이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도 조선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선에 있는 인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청나라에 있는 소현세자를 통해 지시를 해요. 그럼 소현세자가 국내 쪽에다 통보를 해갖고 일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가 그 조선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청나라 정부한테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조선에 있는 인조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됐지. 이렇게 이제 조선에 있는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에 대해서 일종의 소외감이랄까 약간 이제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선조가 임진왜란 터지기 전까지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인데 임진왜란 이후 아들인 광해군한테 막 라이벌 의식을 느끼잖아요. 열등감을 갖고. 인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소현세자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다음에 소현세자가 돌아가세요. 별다른 병명이 없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소현세자가 이제 인조를 만나서 인질 생활을 하는 도중에 뭐를 이제 배웠느냐, 뭐를 느꼈느냐. 청나라를 적으로서 굳이 적대만 할 게 아니고 청나라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배운 다음에 청나라를 그 발판으로 해서 당시 청나라에 들어왔던 서양인들을 만났던 거예요. 아담 샬이라는 서양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 유명한 서양인 선교사 그 두 사람 그래 마테오 리치, 아담 샬 이렇게 꼽아. 근데 아담 샬은 명나라 말기에 명나라에 들어왔던 서양인 선교사로 명나라 관리가 됐었는데 명나라가 청나라 때 멸망당합니다. 그대로 청나라 관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이다 보니까 북경을 점령한 청나라 입장에서 아담 샬은 명나라가 관리로 삼았든 자기들한테 유용한 인물이다 이거야.
서양과의 연결고리. 청나라도 관리로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국경을 점령한 후 청나라 관리가 된 아담샤를 소현세자가 만나서 교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샬은 그 선교사니까 아담샬이 있는 그 교회에 놀러도 가고 대화도 하고 서로 필담으로. 나중에 이제 효종 때부터 조선 사신들이 그 북경을 가면 그 서양인 선교사가 있는 북경 성당을 일종의 그 성당을 방문하는 게 정해진 코스처럼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그 북경에 사신으로 간 조선 사신들이 서양인 그 신부가 있는 성당에 방문을 하는데 서양인 신부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 아주 철두철미한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학으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천주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조선 사신들이 꼭 서양인 신부가 있는 성당에 놀러 갔느냐? 카스테라 먹으려고. 조선에는 카스테라는 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서양인 그 신부들이 있는 성당에서 이렇게 청나라 관리나 조선 사신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때 이제 그 다과로 카스테라를 대접했대. 그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조선에서는 이제 맛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서양 빵이지. 그래가지고 꼭 그래서 카스테라를 두세 개씩 먹고 가기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천주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담샤를 만나가지고 소현세자는 상당히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소현세자 생각 자체가 깨어져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개화 사상을 갖게 된 거지, 소현세자가. 그래서 아버지 인조한테 청나라고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를 발판으로 유럽이라는 더 넓은 세계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청나라하고 싸울 게 아니고 그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시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조가 싫어해요. 사실 인조 본인은 삼전도 굴욕으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친청파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는 갑자기 척화파에서 친청파로 돌변했어요. 인조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그 저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정체 철학할 게 없어요. 병자호란 직전까지만 해도 막 누가 무슨 막 주화를 주장하냐는 둥, 뭐 저런 그 야만들이 쌍꽃 야만족들은 물리쳐야 된다. 적극적 척화파이더니 삼전도의 그 치욕으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친척파로 확 돌변해요. 그래서 전국도 누구한테 주도를 시키냐면 인조 반정 그 세력 중에 친청파 인사였었던 김자점한테 전국을 주도하기 시킵니다. 갑자기 친청파로 확 돌변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청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더 넓은 세력과 교류를 한다 했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갑자기 독감에 걸려. 실록에 의하면 소현세자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요. 인조가 저 시기에 심가귀라는 어이를 매우 총애를 했는데 거기가 번침이라는 침을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번침이라는 침을 굉장히 잘 놓아가지고 번침이 뭐냐면 침을 불에다 달고 갖고 이제 침을 놓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인조가 총애를 했는데 인조가 그 번침을 놨던 그 어이를 소현세자한테 보내. 그래서 그 어이가 이제 진맥을 하고 번침을 놓고 약을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일도 안 돼서 소현세자가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 시신을 그 염을하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에 무슨 말이 있느냐? 염을하러 들어갔더니 시신의 7구멍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 그래서 이제 독살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은 되고 있는데 실록에는 독살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독살이 이건 발칵 뒤집힐 사실이지. 실록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소현세자가 돌아가셔. 소현세자 돌아가신 직후에 복림대군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인 소현세자가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인질생활 끝나서 귀국을 해. 여기가 왕위를 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인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위를 승계하는 거지. 그래서 효종대왕으로 즉위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효종이라는 칭호는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진 거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하고 사이에 아들이 3명이 있어. 그 아들이 아예 어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왕세자가 죽었으면 왕세자의 아들들, 즉 인조 입장에서 왕세의 손들이 있어요.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왕세손을 갖다가 다음번 왕위 계승권 지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통핏줄은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통한 소현세자의 아들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사실 적통 계승 핏줄의 반개 핏줄인 거지. 근데 인조가 어떻게 했느냐? 소현세자가 죽고 나니까 인조가 둘째인 복림대군 쪽으로 세자를 옮깁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인조 입장에서 유면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영모 혐의로 죽여요. 아들 3명을.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세자빈 강씨도 영모 혐의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소현세자의 죽음, 부인인 세자빈 강씨와 소현세자의 나이가 어린 3명의 아들들의 죽음, 전부 다 할아버지인 인조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인 복림대군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예속 논쟁이 벌어졌을 때 효종에 대해서 적장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래서 나와요. 원래 소현세자가 죽었고 소현세자 자식이 없었으면 둘째인 복림대군 효종이 적장자로 올라서서 승계를 합니다. 문제는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예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림대군이 적장자로 올라서서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인 조선 시대부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지. 어쨌든 효종이 즉위를 해요. 자, 효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 시기에 청나라에 대한 관계는 청나라에 대한 관계예요.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 표면적, 대외적으로는 4대 외교예요. 대청 4대 외교, 4대 관계. 이거는 뭐 그 삼전도 구려 항복할 때부터, 병자호란 항복할 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청나라의 4대 관계로 이제 신화국가가 된 거지. 그래서 청나라 쪽으로 사신들도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 청나라로 들어와 있던 서양 문물이 대청 사신들을 통해 효종 때 처음 들어와요. 그게 이제 뭐 자명종이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당시에는 이제 망원경이라고 안 부르고 천리경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표면적일 뿐이고, 마치 명나라 때 그랬던 것처럼 청나라를 철저하게 상국으로 이제 우대를 하는 거지. 내면적으로는 청나라의 비밀리에 북벌을 추진합니다. 북벌. 자, 북벌.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건데, 북벌은 조선 후기에 2차례 추진돼. 첫 번째 북벌이 효종 때예요. 그래서 이때 북벌은 누구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느냐? 서인들을 중심으로. 특히 국왕인 효종이 북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 그래서 누구부터 숙청을 하냐면 김자점을 숙청시킵니다. 여기는 이제 인조 반정 공신 중에 한 사람이잖아. 같은 서인이고. 그러기는 하되 친청파야. 김자점을 비롯한 수도 한양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 이 사람들을 한당이라. 서인들 중에서 수도 한양에 있는 사람들, 한당. 근데 그 한당 세력을 숙청하고 누구를 등용하느냐? 산당. 산당은 누구냐면 산림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산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초의 산림은 이미 정인홍을 가리켜 우리가 최초의 산림이다. 산림은 누구라 그랬어요? 본인은 정계에 나오지 않아. 대신 정계에 진출한 제자들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야의 스승. 정인홍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본인은 관직에 나오지 않아요. 남명조직의 수제자였던 정인홍. 그러되 관직에 나온 제자인 이이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그런 제야의 스승들을 살림이라고 해요. 이 시기에 살림, 그럼 누가 있었느냐? 송시열하고 송준길. 그래서 송시열, 제야 살림인 송시열하고 송준길을 효종이 적극적으로 초빙을 해서 관직에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송시열하고 송준길이 올라오니까 송시열, 송준길의 제자들이 또 막 들끓겠죠. 드디어 조선 후기의 대유학자인 이의 학통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송시열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산당 세력. 네? 그래서 송시열, 송준길 두 사람 다 누구 문화였냐면 김장생의 문화였는데, 김장생이 누구 제자냐? 율곡 이이 제자입니다. 율곡 이이 제자 중에 김장생은 조선 예학의 최고봉으로 인정받아요. 예학, 성리학의 예법을 연구하는 학문. 그 예학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이의 제자 김장생 밑에서 배웠던 송시열, 송준길. 그러니까 예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송시열, 송준길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양송.
둘 다 이제 송씨잖아. 양송. 양송이 스프 먹고 싶지 않냐? 아, 그냥 갑자기 양송이. 어쨌든 그래서 송시열, 송중길 등의 살림 세력, 그래서 산당 세력이라고 해. 그래서 김자전 등의 한당 세력을 숙청해버리고, 여기가 친척파니까. 그 다음에 제야 스승 살림이었던 양송을 비롯한 산당 세력을 중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야의 학자, 제야의 스승들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성리학적 존화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세력. 그래서 이 북벌을 정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복수설치, 성리학을 모르는 야만족인 청나라로부터 받았던 치욕을 복수해서 서료간다. 복수설치. 근데 그 복수설치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존주의식이 있어요. 존주의식이라고 하는데 존화주의를 숭배하는 의식, 존주의식. 그럼 저기서 말하는 존화 또는 존주, 성리학 종주를 뜻해. 그럼 성리학 종주면 이제 중국이니까 명나라죠. 그래서 명나라가 중화. 그 성리학 종주국인 명나라 말고 유일하게 성리학이 발달한 또 다른 나라. 그게 어디야? 조선. 소중화. 근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가 결국 명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소현세자가 인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결국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소현세자를 일부러 북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을 청나라가 점령하는 걸 소현세자가 직접 보게 해.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가 무너졌잖아. 그러면 조선의 이제 성리학자들이 자기네가 이제 그 중화로, 존주의식에 따라 중화로 숭배했던 명나라가 성리학을 모르는 야만족이라고 무시했던 이 만주족 청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을 바꿀 그럴 저기도 있잖아. 이거 꼭 성리학적인 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명나라는 망했다. 그러면 전 세계 성리학을 알고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 조선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존주다. 아싸. 이제 우리가 존주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모르는 야만 것들은 저 청나라 따위 우리가 짓밟아서 정벌을 해서 문화적인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에서는 정신승리로 가요. 이게 지금 병자호란에서 그냥 완전히 패배했잖아. 솔직히 이때 당시 북벌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리학 종주국이었던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조선이 바로 성리학의 종주인 존주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인 양한 것들인 저 만주족의 청나라를 우리가 정벌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사상적으로는 이게 기반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인들이 비록 이런 존주의식을 바탕으로 복수 설치를 주장은 해도 실제 실행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종이 돌아버리는 점이에요. 효종은 진짜로 북벌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인 살림 세력을 등용함과 동시에 어영청을 강화시킵니다. 어영청은 이제 이괄해한테 그 이귀가 만들었던 인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이귀가 만들었던 어영군을 확대시켜서 사군영 중에 하나인 어영청으로 이제 확대시켜 놓은 건데 그 어영청을 이완 장군을 어영대장으로 임명을 해서 총병, 그러니까 소총병들을 대거 육성을 해요. 당시 조선이 뭐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런 상태에서도 대거 이제 뭐랄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강력한 소총병력을 육성을 해서 실제 이제 한번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보자. 효종은 진짜 그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살림 세력들을 초빙을 해다가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성리학적 존주의식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북벌을 실행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북벌을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실행은 안 해요. 그래 효종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말하는 거 보면 당장 다음 주에라도 북벌 시작할 것 같아. 북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북벌을 위해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이거지. 실제 실행은 안 해요. 그런 상태로 10년이 지나요. 효종이 나중에 죽기 전에 독대 사건 있잖아. 독대라는 게 뭐야? 독대라는 거 하는 건 사관을 물리치고 왕이 신하를 1대1로 직접 은밀히 만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숙종 때 정유 독대잖아. 효종도 독대를 냈어요. 송시현하고. 그 독대의 내용이 뭐냐? 니네는 대체 언제 북벌을 실행할 거냐?
말은 당장 내일 할 것처럼 말은 하는데 실행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나중에 송신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진짜로 북벌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결론은 뭐냐? 북벌이 서인들의 정치적 명분을 위한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위한 핑계거리로 이제 활용이 됐다는 거지. 실제 북벌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이게 왕인 효종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효종이 죽어.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신강이 얘기인데 신강이는 인종 때 어이가 아니고 효종이 죽을 때 어이입니다. 여기는 내가 이름 까먹었고. 어쨌든 나중에 그 얘기 해줄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북벌은 추진하되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실행은 되지 않는 상태. 무관으로서는 어영대장인 이완장군, 그 다음에 문신으로서는 양송.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종 때 김육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언제 시행됐어요? 광해군 때.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시행됐어요? 시범적으로 경기도. 그랬다가 광해군 때 이제 남부 평야점 한 번 확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라도 쪽에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남쪽 확대했던 건 폐지해. 그런데 경기도는 유지해요. 그래서 다시 경기도 쪽으로 축소됐던 대동법을 남쪽 평야 지역까지 확대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남부 평야지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렵부터 토지 일결당 12말로 공물 대신 상공 대신 토지 일결당 12말로 딱 굳어져. 대동법 확대 시행. 두 번째, 김육은 화폐 사용을 보다 늘려야 된다. 그래서 화폐의 중요성. 대동법의 확대 시장을 주장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농민들한테 초점을 맞춘 사람일 수도 있는데 화폐 사용과 그 다음에 청나라로부터의 문물 수용,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김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상주의 실학자, 즉 이용후생 실학자의 선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사용을 더 늘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조 때 한번 발행했던 상평통보를 효종 때 다시 재발행시켜요. 다시 재발행시키되 다만 여전히 유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유통이 되려면 그만큼 상한거래가 이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데 그 수준은 아니거든. 어쨌든 상평통보를 재발행하면서 화폐 사용을 갖다가 더 늘리려고 한다. 청의 문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시헌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법을 조선이 이제 수용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헌역 역법을 사용해요. 자, 조선이 사용했던 역법은 건국 초에 잠깐 명예 대통령을 쓰다가 세종대왕 때 칠정산을 정리하면서 칠정산 4편, 6편 정리해서 그걸로 쭉 써왔단 말이야.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청나라의 시헌역을 받아들이는데 청나라는 서양 유럽의 천문학 지식이 이제 전달이 돼요. 17세기부터 유럽의 자연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뉴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뉴턴이라는 인물 얘기 들어봤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니까 막 빨리 그거 집어먹어야 될 거냐. 우리 기준으로 그래. 근데 집어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과는 왜 떨어지지? 막 그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지? 뭐 그런 생각 언제 빨리 집어먹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과가 왜 떨어지지 하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기반은 뉴턴의 만유인력에 기반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적 물리학, 천문학 여기에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게 뉴턴의 만유인력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가지고 지동설 얘기하고 막 이러던 서양의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역법보다 조금 더 정확해. 그러니까 그 시현령을 받아들이자 이거. 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통한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김육이 쓴 책이 유원총보라는 책이에요. 이수광이 저술한 최초로 간행된 백과사전 지몽유설. 그 다음에 김육이 썼던 유원총보도 일종의 백과사전 유입니다. 그래서 유원총보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나선정벌 사건이 벌어져요. 청나라가 러시아와 국경 분쟁 들어가. 청나라가 이게 이제 당시 조선의 성략자들 생각으로는 성략을 알지 못하는 그 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잠깐 번성하는 건 군사력에 기반을 둬서 잠깐은 번성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성량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청나라는 계속 번창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당시 또 러시아가 시베리아 쪽으로 치고 내려와. 러시아는 시베리아로 치고 내려오고 청나라는 시베리아로 치고 올라오고 두 세력이 맞붙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 분쟁이 벌어집니다. 청과 러시아의 국경 분쟁. 그러니까 청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조선의 원병을 요청해요. 청의 원병 요청. 그러니까 이제 이 원병 요청을 원병 요청을 받고 조선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북벌을 위해 키워놨던 총병부대, 소총병부대를 북벌을 위해서 육성했잖아. 얘들을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1654년에 1차로 변급이 총사령관이 돼서 한 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여기까지. 1차. 1654년. 그 다음에 4년 뒤인 1658년에 다시 또 2차로. 1658년. 이때는 신유라는 지휘관이 무려 여기까지. 어라이무청, 하바로프스크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당시에 시베리아 남쪽 흑룡강까지 밀고 내렸던 러시아 병력을 결정적으로 격퇴시켜요. 2차는 1658년. 그러니까 조선 총병들의 활약이 컸다는 얘기지. 당시 조선 총병들 복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선이 성량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옛것을 쉽게 안 바꿔요. 될 수 있으면 옛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조금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옛날식 조선 그 전투복장인 투구의 갑옷 그 차림 그대로 칼도 찼잖아요. 그 차림 그대로 소총만 추가가 돼. 근데 서양 쪽은 화약무기인 총이 주력 무기가 되면서 갑옷을 버립니다. 어차피 갑옷은 총알을 못 막아요. 오히려 움직임만 둔해져. 니네들 좀 궁금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제 20세기 이후로 그 소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들이 전부 다 그냥 천으로 된 구멍 입고 싸우잖아. 왜 그러느냐? 아무리 쇠판 갖다 겹치고 어쩌고 해도 어차피 총알을 못 막아요. 총알이 다 뚫어. 그러니까 차라리 복장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기동력이라도 확보하자. 서양은 이미 이때부터 그렇게 가. 조선은 그게 아니야. 기존 그 전투복장, 갑옷 투구 위에다 총만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병력들이 청나라 병사들이 아닌 조선 병사들하고 딱 앉아서 싸우는데 이 새끼들이 얼굴이 존나리 커 막. 안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 좀 높잖아. 옆 사람 봐봐. 옆 사람 한번 쳐다봐. 괜찮아. 쳐다봐. 얼굴이 높잖아. 대두. 얼굴이 크다. 이게 내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뭐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나는 졸라 잘생겼다. 이걸 남자들이 꼭 느껴요. 진짜 모든 남자는 다 느껴 그거를. 샤워하고 거울에 딱 비춰면서 난 졸라 멋져 막 이러면서. 나는 무슨 생각하겠어. 거울 딱 보고 우리 부인마마는 행운이야 막 그래서 나 같은 미남과 결혼하다니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선글라스를 쓸 때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적어도 탐 크루즈 정도는 되겠지. 근데 실제 선글라스를 쓰고 거울을 딱 비춰보면 으악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무슨 삶 앞에 조폭 하나 와 있어. 아니 막 이러면서 막 도끼 들고 막. 왜? 얼굴이 넓어. 선글라스를 끼면 멋이 안 나. 서양 놈들은 선글라스를 끼면 기본적으로 멋있잖아요. 걔들은 얼굴이 좁아. 콧대가 높고. 근데 우리는 콧대는 주저앉아 있고 얼굴이 넓어요. 그래서 니네 그 선글라스 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막 서양 배우들이 쓰는 레이벤 선글라스 무슨 메가더형 되게 멋있는 선글라스를 듣는데 우리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는 대두, 얼굴이 넓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선글라스는 의외로 뭐가 있냐면 그 레옹이 썼던 선글라스. 옛날에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둥그런 그 선글라스가 있거든. 레옹이 그거 쓰면 되게 멋지잖아. 그나마 그게 우리 얼굴에 어울려. 얼굴이 넓으니까. 다만 레옹 스타일은 그런 카리스마 스타일은 아니고 그걸 딱 쓰면 이제 빛 받으러 돌아다니는 이제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야. 이거 얼굴이 넓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얼굴이 넓은 데다가 투구까지 썼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당시 조선 병사들을 대두병이라고 부르고 전투를 기피했습니다.
대두병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만큼 이제 잘 싸웠다는 뜻이에요. 나선 정벌. 1차 때 변극, 2차 때 신유, 변신. 1654년부터 58년 두 차례 변신.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특히 이제 2차 때 그 조선군을 주의했던 신유. 우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신유라는 젊은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들어봤어 혹시? 이 사람은 그 가수가 된 이력이 굉장히 특이해. 군대 전역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곡가야. 아버지가 엄마 너 놀지 말고 노래라도 해라 해갖고 노래를 했는데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니네 그 신유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뭐 있더라? 시계바늘. 그 대표적인 곡이 시계바늘이고 노래 진짜 잘해요. 남잔데 막 하고 저기들이 이 아줌마들이 신유를 뭐라고 그러냐 왕자님이라고 불러. 젊고 잘생긴 그 청년이 노래까지 잘해. 막 왕자님 막 이러면서 신유 그 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방탄소년단 저리 가라야 절대 충성하는 팬들이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트로트 가수인데 신유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가서 막 트로트 노래하면서 싸운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나선 정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선 정벌 후 북벌 움직임이 잠잠해져요. 실제로 이제 이 북벌 자체가 그 현실성이 있는 건 아니지. 조선이 이제 열심히 준비는 하되 그렇게 해서 조선의 군사력도 상당히 이제 뭔가 다시 그 회복이 되고 이런 측면은 있대. 당시 뭐 그 러시아하고 막 국경 문제 벌여가면서 당시 전 세계의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는 청나라하고 조선이 이제 맞서가지고 북벌을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선 정벌 이후에 북벌 움직임은 줄어들고 북학 움직임이 늘어나기 시작. 북학이란 뭐야? 북쪽의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북학.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 하나만 설명하겠어요. 효종 때부터 청나라의 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청나라가 서양하고 이제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데 청나라는 서양에서 굉장히 서양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 차, 비단, 도자기 이게 있거든. 근데 당시에 서양은 그 신학로 개척 시대 이때가 17세기잖아. 이미 16세기부터 신학로 개척 시대야. 그러니까 유럽 놈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경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은을 굉장히 많이 그 본국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두어들인 게 담배예요. 담배, 감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라틴 아메리칸산 은이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유럽 애들이 청나라하고 교역을 해. 또 청나라의 비단, 도자기, 그 다음에 차를 사가면서 대신 은을 청나라에 지급해. 지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은광산에서 많이 이제 스타를 했잖아요. 그 은을 갖다 청나라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니까 청나라에서 은이 굉장히 이제 은 보유량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중국은 이제 화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은제도라든가 이제 원나라 때부터 은을 이제 화폐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은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은 조각으로 썼거든. 근데 저 때는 은 보유량이 이제 청나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럽과의 교육을 통해 은 보유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폐 가치의 기본을 그냥 은으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화폐제도 자체를 은화로 싹 바꿔요. 이게 뭐냐면 지정은제입니다. 청나라가 은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화폐제도의 근간에 은을 바탕으로 하는 지정은제로 바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들어온 은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 이제는 반대로. 그래서 지정은제로 그 화폐제도를 바꾸면서 은이 더 필요해. 그걸 청나라는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조선에다가 요구해. 그래서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은광을 개발해서 은을 좀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은 교역을 하자 이거지. 말이 좋아서 이제 요청이고 실제로는 통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가 이제 은 교역을 요청을 하면서 청의 은 수요 증가. 그래서 조선에서는 은광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요. 은광 개발 필요 및 활성화. 근데 은광은 15세기에는 은광을 부역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그 다음에 그 광산에서 그 노동하는 광부들은 농민들을 부역동원시켰어요. 이렇게 했다가 16세기로 가면서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명나라에 대한 공여진상 및 금은진상 다 폐지시켰다 그랬잖아. 은소유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역제도 자체가 해이해져. 16세기 들어가요. 그래서 농민들 부역에서 은을 경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근데 마침 은수요도 줄어들어요. 은수요는 줄어들고 부역제도는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가가 직접 은광산을 국영으로 광산을 계속 경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 시점에 뭐가 알려지냐면 연은법이 알려집니다. 연은법은 납에서 은을 추출을 해요. 어디서 알려주냐면 단천지역.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쪽, 북부 그 방산지대거든. 단천 쪽에서 은광산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납에서 은을 추출하는 법. 그리고 연은법. 합쳐서 단천 연은법이라고 돼. 안 그래도 은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부역제도는 해이해졌지. 근데 별도의 은광산을 개발할 필요 없이 납에서 은을 추출하는 연은법이 알려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굳이 국영 광산을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16세기부터는 민영광산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민영광산 숫자가 많은 건 아니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건 극소수예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은은. 그걸 이제 민영광산에서 사들이거나 아니면 연은법으로 납에서 추출한 은 사들이는 걸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지나서 이때 효종 때잖아. 17세기 들어와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지정은제로 바뀌어서 청의 은소유 증가로 조선에다가 은 교역을 요청했거든. 은광산을 개발해야 돼. 기존에 이 몇 개 민영광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효종이 은광산의 개발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채은관을 둡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광산을 경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에다가 이제 은광산 경영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누구를 파견하느냐? 채은관을 파견해. 채은관이 해당 지역의 은맥을 탐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은광산 개발해갖고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채은관이 탐사를 한 다음에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은광산을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포는 정보가 개설해 준다. 설정. 채은관을 중심으로 은광산을 경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채은관이 내려가서 은맥 탐사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거기다가 은광산을 개발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은 민간업자한테 운영을 시켜요. 정부는 세금만 걷는다. 수세. 그러니까 여기서 점포는 광산을 말하는 거야. 광산의 개발은 정부가 돼. 운영은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정부는 그 민간업자한테 세금을 받는다. 설정 수세제. 정부가 일일이 국영 은광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미 부역제도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러니까 국영 은광산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은광산을 개발을 하긴 하되 일단 채은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은광산을 개발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채은관 주도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광산 경영은 민간업자한테 맡겨요. 그런데 채은관이 감독을 해요. 그래서 효종 때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설정 수세제가 처음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 효종 때 설정 수세제는 채은관 중심. 그지?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되 방식은 조금 복잡해져요. 채은관이 가서 직접 탐사하고 수지타산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지 거기다 은광산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가 경영을 하되 채은관이 감독을 하고 아울러 채은관이 세금까지 거둬. 민간업자는 이제 광산 개발해서 은이 생성이 되면 그걸 청나라로 교역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효종 때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효종대왕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효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소현세자의 동생인 공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해서 효종대왕이 된 것이 과연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속 문제가 벌어져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예속 문제 가요.